좀 공신력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원장으로서 또 이제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제 본업은 원래 이제 수능 영어 강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머님들이 좀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신뢰성을 올리면서 좀 설명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수능 이렇다는데 맞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스크랩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영어 작년보다 쉬웠다. 그래서 빈도 높은 어휘를 사용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육과정에서 빈도 높은 어휘를 출제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EBS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상위권이 한두 문제로 당락이 갈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영어 지난해보다 쉬웠다. 연계율. 여기 어떤 연계율이냐면 이게 EBS 연계율이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율이 55% 넘었다. 그럼 EBS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해서 공교육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기는 맞는데 함정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신문기사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휘도 쉬웠고 이제 빈도 높은 어휘니까 이제 뭐 공교육에 나오는 어휘 열심히 외우고 EBS 연계율이 55% 넘으니까 EBS 수능 특강 열심히 하면 그래도 수능 잘 나오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린 얘기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100%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함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영어 뭐가 문제인지 요거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절대평가라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절대평가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이제 절대평가의 위험성이라고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두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왜 위험하냐면요.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A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는 69점이었어요. 그리고 B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69점을 받으면은 우리 이제 수능 영어 몇 등급이죠?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4등급입니다. 4등급. 4등급이고요. 자, 이 친구는 85점이니까 2등급이에요. 2등급이죠. 그러면 이제 잘한다 못한다로 나눠봤을 때 4등급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좀 못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2등급이고 85점이니까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6평을 딱 봤거든요. 이 친구는 68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자, 이 친구는 뭐 3점짜리 하나 더 맞췄는지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평을 딱 봤더니 이 친구는 71점. 그죠? 3등급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B 학생은 91점, 드디어 1등급을 찍었거든요. 근데 수능을 딱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 학생은 8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B 학생은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똑같이 몇 등급? 2등급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효율적이죠. 어차피 2등급인데 88점 받을 거면 그냥 80점 받는 게 낫잖아요. 다른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이제 제가 뭐 수능 끝나가지고 뭐 이제 잘 봤다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쉽게 이제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85점에서 한 92, 3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좀 어설프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시험 보면은 2등급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머님들 수능을 보면은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되게 긴장을 해요. 그래서 본 실력보다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잘 안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처음에 4등급, 2등급 못했고 잘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의 위험성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어머님들 또 이제 요것도 요즘 애들 말로 주작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인증을 갖고 왔습니다. 얘는 9월 달에 71점 나왔는데 수능에서 딱 80점 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91점 나왔는데 수능에서 딱 88점 떴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잘하는 친구들이 2등급으로 내려앉는 애들도 많고요.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2등급, 3등급 받다가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절대평가의 위험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능 영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치가 항상 상충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절대평가인데 쉽잖아요. 그러면은 슬슬 하면 됩니다. 다른 과목에 투자하면서 그냥 이제 슬슬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평가인데 그렇다고 또 이제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게 최저의 발목 잡혀요. 지금 벌써 지금 막, 깜짝대고 또 영어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이게 또 이게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최저 못 맞추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다면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절대평가인데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지 제가 데이터로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절대평가 이후에 영어 1등급 비율입니다. 일단 뭐 6평이나 9평은 나중에 또 참고하시더라도 수능만 놓고 보면 이게 수능 절대평가 첫 해의 10.3% 요때랑 그 다음에 2020년에 봤었던 수능이 있거든요. 요때를 제외하고는 한 4%에서 7, 8%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즌 1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굉장히 좀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못 하고 이래가지고 평가원에서도 좀 쉽게 출제했던 해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4에서 8% 정도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4%까지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수능을 봤는데 아직은 몇 퍼센트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가지고 몇 퍼센트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예상컨대 한 5에서 6%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그래서 쉬운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딜레마예요. 이게 절대평가인데 또 시간을 또 쏟아야 되는 과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요 시험 정답률 비교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수능하고 작년 수능 9월 9평 이렇게 오답률로 좀 이거를 좀 가늠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오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한 5에서 6% 예상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대학생도 틀리는 K 수능 영어제 이렇게 잡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 대학 순위 몇 등입니까? 1등이에요. 2024년 기준 1등입니다.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하버드 있잖아요. 거긴 4등. 2등은 스탠포드, 3등은 MIT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갔으면 소원이 없겠는 서울대 몇 등입니까? 세계에서 62등이에요.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서 수능 영어를 풀려본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요거 결과는 대충 이제 가늠을 하시겠죠. 그래서 옥스퍼드대 재학생들이 수능 영어 영역에 응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10명 중에요. 10명 중에 4명만 1등급이 나오고요. 4명 1등급이 나오고 4명은 2등급. 심지어 3등급도 2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어만 쓰는 애들이잖아요. 영어 가지고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애들인데 이게 시험을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이건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럼 국어 다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를 잘해도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돼도 이게 수능 영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 지점을 어머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노력이냐 머리냐? 이렇게 항상 이게 끊이지 않는 논란이잖아요. 노력이냐 머리냐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 손 들어보시고. 네. 머리가 중요할 것 같다. 손 들어보시고. 네, 머리. 네. 손 안 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네. 자,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나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영어를 쭉 가르치다 보니까 수능 영어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80점까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2등급 언저리까지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노력이 중요한데요. 80점부터는요,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님들이 항상 우리 아이들과 왜 자꾸 트러블이 생기냐면요. 어머님들의 어떤 우리 아이들을 보는 기준은 자꾸 노력만 갖고 얘기하시거든요. 너 학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학원 수업 들으면서 그냥 딴 생각했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너 독서실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엄마 나 3시간 있다 왔어. 3시간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3시간 앉아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독서실 가봤지만 전 독서실에서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전 독서실 가면 그냥 불 닦고 그렇게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의 이제 질이 중요한 거고 공부의 방법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어머님들 노력만 가지고 하시면 이게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 기준에서도 자, 노력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머리를 쓰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이게 머리를 쓰는 거를 가르쳐 주는 학원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영어 지문 가지고 수업한다 그래서 수능 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뭐 다 해석해주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러니까 애들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머리가 좋아야 1등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성격이 좀 장점이자 단점이 솔직해요. 아이들한테도 좀 솔직하고 저는 MBTI 완전 T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요즘에 좀 잘못돼가지고 뭐 T면은 막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1등급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머리가 좋다라는 건 뭐냐?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들도 요걸 알고 있어야 아,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요런 걸 알면은 아이들하고 좀 대화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단어를 알고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름다움에 죄가 있다면 그녀는 사형감이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죠?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근데 애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름다움, 그녀는 사형감, 그녀는 죽일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논리력입니다. 어머님들 뭐 국어나 영어 뭐 설명해 가시면 논리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논리가 뭐냐면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당연하게 2번이에요. 이걸 아는 애들이 이제 논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뒤에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이제 답을 고르려고 하는데 답을 못 골라요.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고 이게 기준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높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해력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올해 수능입니다. 엊그제 봤던 올해 수능에 나왔던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33번 빈칸 문제. 이 빈칸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이 빈칸 문제인데 요걸 어머님들께서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영어 지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그대로 썼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한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사업인 관심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들어오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광고 산업은 말 그대로 내 삶의 의식적인 시간을 포착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판매하는 데 전념한다. 의식적인 시간을 포착한다? 그거를 또 누군가에게 판매한다? 이게 애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해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자, 너무나 많은 흥미롭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 그렇다면 빈칸은 이제 일반 통념이다. 이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게 한국어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죠. 이런 시험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올려줘야 이게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강의를 하냐면요, 이제 제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력을 높이는 강의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은 애들이 뭔가를 읽었을 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단순화를 연습시킵니다. 제가 항상 A는 B다, A는 B다 이러거든요. 이게 단순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랗다. 바로 이해되시잖아요. 떡볶이는 맛있다. 바로 이해되시잖아요.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 이번 9평에 이제 이 친구가 문자를 왔는데 또 이 친구가 또 이제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100점 맞았어요. 영어 100점 맞아가지고 A는 B다로 100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학원을 보내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서 자꾸 연습해야 이게 성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애들이. 제가 수업을 이제 할 때는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건 제 능력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집에 가서 그냥 문제 풀어요. 이러면은 실력이 안 올라요. 자꾸 제가 알려준 대로 자꾸 이렇게 얘는 A는 B다. 요것만 해가지고 100점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얘는 지금 수능도 잘 봤습니다. 수능도 1등급 나와가지고 얘 111 나와가지고 지금 지금 어디 갈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논리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력이 뭐냐면은 저랑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이스크림은 빈칸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1번 아이스크림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 2번 아이스크림은 나눠 먹어야 맛있다. 자, 3번 아이스크림은 녹여 먹어야 맛있다. 자, 4번 아이스크림은 혀로 핥아 먹어야 맛있다. 자, 5번 아이스크림은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맛있다. 자, 몇 번일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번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 2번 나눠 먹어야 맛있다. 3, 이거 맞춰도 상품 없고요. 틀려도 벌 없습니다. 네, 뭐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3번 녹여 먹어야 맛있다. 네, 4번 혀로 핥아 먹어야 맛있다. 맛있지 않나요? 혀로 핥아 먹어요. 자, 5번 자,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맛있다. 네, 지금 손 드신 어머님들이 그래도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기권이세요? 자, 이게 정답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당연히 몇 번이 들어가야 되냐? 3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녹여 먹어야 맛있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거를 안 배우고서 그냥 해석만 해가지고 문제 푸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이거는 일반적 진술이라고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아이스크림은 어떻죠? 음식의 구체적인 예시죠.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 진술입니다. 스페시픽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자, 요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문장은요, 앞에 있는 문장을 무조건 어떻게 한다? 뒷받침한다. 뒷받침해야 돼요.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 뒤에 나온 구체적 진술은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언제 먹어야 맛있어야 돼요? 당연히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야 돼요. 왜? 음식의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뜨거울 때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뜨거울 때를 고르려고 하니까 뜨거울 때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인데 말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나는 너를 안 보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랑 같은 말이 뭐냐를 또 아이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뜨거울 때는 없는데, 아이스크림을 녹이면 뜨겁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적용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뭐 가가지고 뭐 문제만 계속 풀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안 푸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고3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님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 문제를 한번 풀게 해보면 또 집안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풀었는데 이걸 틀렸다 하면 저한테 보내셔야 돼요.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 간혹 보면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아이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제만 풀었는데 1등급을 받아요. 이런 애들은 요게 알게 모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요게 되는 애들이고요. 근데 그게 되는 애들보다 안 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논리력을 높이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GS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반적 진술 나오고 구체적 진술 나오면 무조건 뒷받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자, if가 나오죠, 어머니. if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if가 무슨 뜻이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은요, 유치원생도 알고요, 요즘에 빨라서 유치원 안 가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 if가 나오면 뭐다? 뒷받침 문장이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문이 나온 다음에 A, B, C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어려운 유형, 빈칸 순서 삽입이거든요. 요 세 유형 때문에 아이들이 원래 1등급을 못 받아요. 근데 순서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 문제를 그냥 풀어봐 하면 어떻게 푸냐면 요거 읽은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A 읽어보고 B 읽어보고
이게 맞나? C 읽어보고 B 읽어보고 이게 맞나?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찾냐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풀 수 있는 이제 단서를 줘야 되거든요.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wever 이런 것들. 명시적 단서. 이거는 뭐 학원 어디 가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적 단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이렇게 if가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아, 구체적 진술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앞에 뭐 나와야 돼요? 이 if절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진술이 앞에 나온 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은 순서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읽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순서를 골라라? 이거 아이들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러운 순서를 못 고르면 얘는 부자연스러운 애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이건 작년 수능 문제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쉬워요. 요즘에 트렌드가 쥐문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선지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제 사진을 바꿔도, 그림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봐서는, 사진만 봐서는 이게 얼굴 표정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제 얼굴 표정만 보면 우는지 웃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게 안 들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게 그 말을 한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러프레이징 이런 것들로 이제 선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답 소거법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거는 제끼고 어떤 거는 제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문제들 요거는 또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선지만 봐도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오답을 소거하면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라도 써먹어가지고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수능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이 이제 터닝 포인트. 요때 이제 제가 우리 학원에서는 12월 25일 그리고 26일에 개강하는 수업입니다.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뭐 겨울에 이제 윈터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실 거면 겨울에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윈터에서 잠깐 나올 수 있나? 아무튼 해가지고 겨울부터 해서 1, 2, 3월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90% 이상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겨울에 시작하는 수업은 꼭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 독해편인데요. 올해부터는 제가 구문도 조금 추가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또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석은 좀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해석 파트도 좀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할 거예요. 많이 하지는 않고요. 조금만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BS 연계율의 진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EBS 연계가 몇 퍼센트 됐다 그랬죠? 55% 됐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 들으시면 어때요? EBS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게 요번에 이제 발표한 EBS에서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알려주는 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머니 자 1번부터 15번까지 원래는 17번까지인데 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슨 영역이에요? 듣기 영역이에요. 듣기 영역. 그러니까 듣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돼봤자 이게 뭐예요? EBS에서 나왔던 어떤 소재나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같은 경우도 22번, 23번, 25, 26, 27, 28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파트냐면 도표, 실용문 이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듣기 할 때 풀어요. 듣기 할 때. 특히 나올 때 아이들 문제 같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생각 안 하는 거. 그냥 읽고서 틀린 거 고르는 거. 이런 문제에 연계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시켜. 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게 연계시켰다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9번부터 이제 42번 여기가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유형인데 거기에 이제 빈칸 순서 삽입은 하나도 연계가 안 되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연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EBS 지문에서 감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능에서 감자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소재 연계. 이러는 실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EBS가 연계된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에는요, 이게 EBS가 직접 연계가 되던 시절이 있어요. 1군 문제가 EBS 지문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것만 1년 내내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7지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안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야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간접 연계고, 간접 연계가 되는 것들도 듣기나 도표,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독해 수업해서 빈칸 순서 삽입 맞추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좀 진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EBS는 언제 우리 아이들한테 유용해요? 언제 필요해요? 내신에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볼 때 거의 모든 학교가 EBS 수능 특강 아니면 수능 특강 독해 연습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필요한 그 교재지, 평상시에 수능 공부할 때는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교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어머님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수능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꾸준함인데, 이게 언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을 또 많이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국어 수학이 급하잖아요. 상대평가니까. 또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국어 수학에 더 치중을 하고 영어는 그냥 관리하는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밖에 없냐면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루틴이라고 해서 나가요. 이런 주간 루틴이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갑니다.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어요. 이제 지금 저한테 보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차피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요. 세워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루하루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위권 기준으로 한 30분이면 충분하고요. 한 중위권, 하위권은 좀 1시간 넘어갈 때도 있는데 요거는 최소한 요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 어휘, 구문 골고루, 독해까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가 나간다라는 거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요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매일매일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 조교진이 이렇게 피드백을 써줘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고 너는 요번에 단어를 안 외웠으니까 더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부터는요, 수업할 때 이제 제가 이제 3학년이어가지고, 3학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으면 어머니, 그냥 제가 수업 잘하고, 제가 교재 잘 만들면 아이들이 잘 따라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보면은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고3인지 중3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또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답답하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수업이 좋고, 교재가 좋고 다 알겠는데, 좀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제가 좀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들은 클리닉을 안 했는데 얘네들 이제 숙제 안 하고 이런 애들 이제 올해부터는 뭐 하냐면 매일매일 인증샷을 봐줘요. 좀 귀찮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시간을 뺏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샷하고 이제는 과제가 안 되어 있으면은 학원으로 제가 부를 겁니다. 학원으로 불러서 숙제, 과제 해결하고 가게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에 강화를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요,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나가는 건데, 이제 독해를 해요, 독해를. 독해 전략을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글 읽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요, 어법은 이제 수능 영어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29번 한 문제예요. 근데 그 29번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알아야 될 개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압축을 시킵니다. 해석도 압축시키고, 어법도 압축시켜서 이거는 단기에 끝낼 거예요. 거의 한 뭐 3시간 요 정도만 투자해서 그냥 끝낼 겁니다. 그래 끝내고 독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법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챙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요 어법 특강 한번 들으면은 이제 어법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용 어법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이제 단기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끝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는 유형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형별로 푸는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즌 3에는 이제 고난도 유형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 매주 봅니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다른 모의고사들도 다 살펴보는데, 저도 평가원 코드에 맞춰서 굉장히 고퀄리티 모의고사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연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학습지 루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 필수 어휘, 요게 200개를 시험 봅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00개를 외워야 되고 그 중에서 40개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에서 또 중요한 게 다이어예요. 다이어.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다이어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 다이어 같은 경우도 이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남아서 당연히 이제 제시를 봅니다. 그래서 제시도 통과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일찍 불러서 재제시를 봅니다. 요거를 제가 좀 올해는 더 강화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에 대한 동영상 강의, 요거 이제 결석식 보강, 그다음 복습용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서 어머님들께 이제 수업 진도나 테스트 결과 매번 이제 아이들 성적을 이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겁니다. 그래서 과제 미흡하거나 테스트 미통과 조금 더 제가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 이게 옛날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인증샷이나 제가 클리닉 따로 이제 불러서 좀 관리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 원하는 학생들,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정적인 1등급 원하는 학생들도 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잘하는지는 몰라. 근데 이제 저한테 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옵니다. 이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기복이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80점 받았다가 어떨 때는 또 70점 받았다가 75 받았다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님들이 이제 공부에 있어가지고 노력만 연관을 지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랐나요?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했으니까 떨어졌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거는 계속 풀 수 있어요. 수능 때도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 답을 못 고르겠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결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1등간 아이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그냥 풀어도 85점에서 90점 그냥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의 2등급 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선생님, 저 그냥 1등급 필요 없고요. 그냥 저 2등급만 받으면 돼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등급 받기는 굉장히 사실 쉽습니다. 아이들만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의고사 풀 때마다 3등급 떴는데 88점인데 2점만 더 받으면 1등급인데 아쉽지가 않대요. 얘는 그냥 어차피 1등급 생각도 안 했고, 원래 2등급을 목표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인강이나 아니면은 형강이나 수많은 선택지가 많을 텐데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전적인 독해 스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거, 시험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거, 아이들 알려줘도 많은 걸 생각 못 해요. 그냥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막 몇 가지를 못 씁니다. 그래서 딱 하나, 두 개, 요 정도만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요거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퀄리티 주간과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적당량 그리고 체계적인 과제가 나간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이제 대학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왜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빨리 결단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애들이 후회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